블랙홀이 저는 아직도 안 풀리고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의 모든 원리들은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고, 참고로 화학 전공한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모든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학 전공한 뭔가-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우주의 미스터리죠.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르고 있는 이 블랙홀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오늘도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체물리학자이자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개념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블랙홀. 네. 우리 지구에 비해서 네. 다른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밖에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오다 가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많이 듣죠. 반대로 지구보다 더 무겁고 큰 행성 같은 데 가면 몸무게가 더 크게 더 많이 느껴지는, 힘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것도 있겠죠. 목성 같은 데 가면 목성 표면에서는 사람의 몸무게가 지구보다 한 2.5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몸무게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80kg 정도. 그러니까 목성에 가면 160. 160kg를 들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와. 거죠. 그런 무게가 많이 걸리는 데서는 거기서 비행기를 띄우기도 어렵고 로켓을 띄우기도 어렵고 뭐든지 다 띄우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빛이거든요. 예. 빛의 속력으로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만한 그 정도로 어떤 무거운 곳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블랙홀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블랙홀에서는 빛조차도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빛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반짝거리면서 보인다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는 딱 그 지점은 항상 아무런 빛도 방출되지 않는 그냥 시꺼먼 곳으로 보인다. 빛을 빨아들기만 한 곳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블랙홀, 검은 구멍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블랙홀 얘기하면 사건의 지평선 이야기 항상 나오잖아요. 뭐죠 이게? 사연 나름대로 있으세요? 사건의 지평선 정리해 주시죠. 이제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어떠한 딱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야지만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점, 그 지점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도 우리가 일어났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시간조차 멈춰버리는 그 지점을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 같은 데 갔을 때 절벽 있잖아요. 그 높은 산 절벽 끝까지는 설 수 있지만 그 네. 절벽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끝인 것처럼 네. 딱 그 높은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있다는 걸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이 블랙홀이라는 거를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인지를 하게 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정말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온 거는 1970년대 초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네, 한 그래서 50년 좀 넘었어요. 네, 71년도에 처음으로 백조자리에 시그너스 X1이라고 하는 그 천체의 주위에 강한 X선이 나온 걸 확인을 한 거죠. 참고로 시그너스가 백조자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백조자리 방향을 봤을 때 네. 별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예. 그 중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이상하게도 X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X선. X선이 뭐예요? X선, 우리 촬영할 때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 그 찍고 있어. X선. 그래서 이게 처음 관측될 때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런 구식 SF에서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저 백조자리 쪽에 있는 머나먼 외계인들이 뭔가 핵전쟁 같은 걸 벌이고 있다. 그래서 뭐 핵폭탄이 터지고 막 하니까 방사능이 막 나오다 보니까 X선도 저렇게 듬뿍듬뿍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너무 황당하잖아. 네. 그래서 저 X선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블랙홀이 있다면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흘러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71년도잖아요. 예. 블랙홀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증명은 못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 주위에 별이 돌 때 어떤 한 지점 근처에서 속도도 확 바뀌고 방향도 확 바뀌는 걸 우리가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의 관념적으로만 존재를 했던 블랙홀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처음에 X선이 나오는 게 관측이 되고 검증이 되는 데까지 또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존재를 얘기를 한 게 74년도예요.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관측만 가지고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관측은 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블랙홀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로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X선을 예. 관측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 블랙홀에서도 희한하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Z라는 것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엄청나게 강한 Z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자기장 때문에 형성이 되는 예. 거기는 한데 그 Z가 X선이다. 예. 에너지 범위가 X선이다. 우리 주상 아나운서님 예. 블랙홀에 대한 연구 이런 거 하면 좀 떠오르는 과학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과학자요? 네. 아인슈타인? 말고도 영국의 과학자 또 한 사람 또 있지 있는데 않습니까? 있는데 호킹 박사? 호킹 박사가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의 업적이자 일생을 블랙홀 연구에 바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유해가 묻힌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새기게 해주거든요. 거기에도 블랙홀 연구의 성과를 새겨놨어요. 그 연구 수식을 새겨놓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좀 저는 성격이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이 100조짜리 X1 요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저게 블랙홀이다 아니다 이런 게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동료 과학자인 킵손, 이분이 인터스텔라 자문하신 걸로 유명하신 그쵸, 노벨상 그쵸. 수상자로도 유명하신 네. 분이죠. 킵손하고 같이 내기를 걸었어. 100조짜리 X1이 진짜로 블랙홀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서로 내기를 걸었는데 네. 호킹이 블랙홀이다 쪽에 걸지 않고 아니다 쪽으로 걸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블랙홀이 맞다라고 하면 자신이 연구한 분야가 과학적으로 성공을 거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블랙홀이 아니다라고 판명되면 내가 연구하던 블랙홀 허상 같은 거였나? 너무 그렇게 쓸쓸해질 수 있는데 그때 내기라도 이겨야지 기분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발상으로 킵손하고 내기를 거셨는데 네. 결국은 그게 블랙홀이 맞는 것 쪽으로 판명이 되셔가지고 내기에 진 걸로 인정을 내기는 하시고 졌지만 기분은 좋고. 기분 좋고 킵손한테는 그 내기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블랙홀은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네. 사실 블랙홀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빅뱅이 시작되면서부터 애초에도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태양의 예. 한 8배 이상, 크게 20배 정도 이상이 되는 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별들이 죽고 남은 시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별이라는 게 그 예. 밖으로 뿜어내는 에너지하고 중력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딱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별이 수소가 엄청나게 뭉쳐있는 수소 덩어리거든요.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안에 있는 수소를 다 쓰고 나면은 헬륨을 써야 되잖아요. 예. 이제 수소가 없으니까. 예. 헬륨을 쓰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중력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무게들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 붕괴를 하면서 작아지는군요. 작아지면서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초신성이라는 폭발을 하고 거기에 남은 잔해가 남은 그 중력 덩어리들이 블랙홀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항성이 자기 수명을 다하게 돼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게 폭발해서 초신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초신성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보통 이제 오그라듭니다. 남은 잔해들이 오그라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성자 별이라는 게 되는 수도 있고요. 중성자 별보다 더 심하게 오그라들면 블랙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태양 질량이 한 20배 정도 되면 블랙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폭발을 하고 나서 남은 그 잔해가 다 한 곳에 한 점에 뭉쳐서 블랙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태양이 만약에 수명을 다하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양 같은 별은 예. 큰 별이기는 한데 보통 태양 질량이 한 최소 8배 정도 이상은 돼야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으면은 예. 백색 외성이라고,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로 그냥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블랙홀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태양은 아마 미래에도 폭발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해 보기에는 오늘 보는 태양이 아마도 가장 밝은 태양일 것이다. 베텔기우스 어떻게 보십니까?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는 이미 터졌을 수도 있죠. 터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낮에도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텔기우스는 뭐예요? 별 이름. 베텔기우스는 오리온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팔 있고 이렇게 벨트 네.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위에 가장 큰 노란 별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커 별이. 그러니까 오리온이 어깨 뽕을 진짜 엄청 막 진짜 끝장나게 넣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한 7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멀지도 않아 우주에서 생각을 그건 해보면. 우리 은하 안에 네. 있는 거예요. 700광년이면 가까운 편 아니에요? 가깝죠. 이렇게 약간 여기서 쓰레기 던지면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과장하시네. 이게 왜? 베텔기우스도 항성인데 그 그쵸. 친구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예. 블랙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터진다면은 낮에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별의 잔해가 네. 밤에는
한 저녁 정도의 밝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몇 주 정도. 해가 지는 느낌이 안 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거의. 있죠. 근데 다르게 빛날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아. 거기에 내고 있는 원소들이 막 초록색 빛도 있고 막 약간 보라색 온 빛도 지구의 있고. 약간 나이트클럽화. 그렇죠. 그러면은 700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네. 700년 전의 빛들이 우리는 보이는 오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만약에 예. 한 300년 전만 터졌어도 예. 지금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한 350년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천문을 본다는 거는 모든 게 과거거든요. 지금 보는 태양조차도 8분 전의 태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한다는 거는 단 한순간도 현재의 모습을 관측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블랙홀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영화가 인터스텔라. 두 분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가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터스텔라가 가장 심하게 흥행한 나라 우리나라죠. 네, 너무 심하게 흥행한. 천만 영화 아닌가 인터스텔라? 맞아요. 가장 유명한 장면은 그래도 가르강티아의 밀러 행성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은 그 블랙홀의 모습이 이렇게 딱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그 예. 주위에 물질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물질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이제 원반 모양으로 나오고 위아래 모습으로도 나오죠. 사실은 블랙홀이라는 게 이렇게 평면에 구멍이 파져 있는 게 아니고 구체입니다. 구체. 3차원이잖아요. 네. 그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는 원반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위아래로도 보이기도 하는 네. 그 블랙홀 시뮬레이션의 모습도 너무나 잘 표현이 됐고 2019년에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주인공들이 밀러 행성을 가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 갔다 왔는데 돌아왔더니 23년이 흘렀다는 그 얘기, 상대성 예. 이론에 나오는 시간 지연 현상 너무나 잘 표현이 됐었죠. 이게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놀랄 장면이 밀러 행성이 도착하자마자 BGM이 깔려요. 잘 들어보시면은 거기 설마 사건의 지평 맞아요. 틱틱 하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예. 그 BGM 소리가 그게 지구에서의 하루를 표현한 거예요. 1.2초마다 아~ 틱틱 하는 소리가 나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리듬이구나. 그거를 표현하려고 놔뒀어요. 그래서 아~ 거기 바다를 헤쳐가면서 한두 발 걷는데 그게 탁탁 하루, 소리가 한 걸음 내딛는데 거의 하루가 걸려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루프 안에 들어가서 웜홀 같은 웜홀 같은 거 들어가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진짜 가능해요? 블랙홀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 웜홀에서. 예. 근데 전제는 살 수 있다면 아니겠습니까? 살 수 그쵸. 있다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블랙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력의 정도, 네. 중력의 어떤 영향 이런 걸 계산하는 데 쓰이는 이론이 일반 그렇죠. 상대성 예.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스티븐 호킹하고 이제 로저 펜로즈 이런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을 연구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걸 살짝 증명을 해냈냐면 블랙홀에는 항상 그 중앙에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제일 중앙지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계산 안 되는 점이라는. 영어로는 싱귤러리티라고 부르죠. 우주가 처음 생겨나던 그 빅뱅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 시초에도 그 비슷한 특이점, 싱글러리티가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론으로 증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때 블랙홀 연구가 어떻게 보면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홀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주의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특이점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게 우주의 최초의 시작,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 호킹과 펜로즈의 연구로부터 느끼게 되면서 정말 머리 좋다는 그런 과학자들이 불나방처럼 우주 탄생의 신비를 내가 블랙홀 연구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막 뛰어들기 시작했죠. 펜로즈 이분은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블랙홀 이야기를 좀 좋아한다. 맞아요. 블랙홀 이런 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해준 그런 대중적인 책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 쓰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8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이 책 각급 대형 도서관에서 다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스티븐 호킹 선생님 우리나라에 방한하셨거든요. 네. 그때도 인기가 엄청 엄청 많았어요. 많았죠.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그 옛날부터 이상하게 블랙홀을 좀 뭔가 사랑하는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강연 같은 데 가보면은 4-5살 꼬마 아이도 블랙홀은 알아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1979년에 나온 별나라 삼총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네. 불과 1979년에 나온 이 별나라 삼총사라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머나먼 행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그런 게 이 79년에 나온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나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제가 봤거든요. 별나라 삼총사는. 제가 좀 이어서 다른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 2019년엔 블랙홀이 관측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블랙홀 관측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본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햇빛에 서 있으면은 우리 모습은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검은 보자기를 씌워놔도 우리 몸은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자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블랙홀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학망원경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예. 빛을 관측하는 망원경을 쓰려면은 그 빛을 모으는 거울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전파 망원경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 전파 망원경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전파 망원경을 연결을 하면은 그 연결된 길이만큼 커집니다. 커지겠군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파 망원경은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EHT라고 하는데 지구 사이즈만한, 그러니까 2차원으로 봤을 때 지구 한 면만한 예. 망원경을 만들어냅니다. 우와.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을 해서 블랙홀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 있는 그 강착 원반들, 그 강착 원반들이 내뿜는 열기, 그런 이미지들을 본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파 망원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울산하고 제주에 있는 한 지름이 한 21m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KVN이라는 전파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이 전파 망원경으로도 블랙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블랙홀이 뭔가를 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Z 관찰하는 데도 사용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EHT 그쪽 연구하고도 협력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희한하게 연세대학교에 있는 아주 큰 무슨 위성 안테나 같은 접시인데 이대 쪽에서 보면 좀 잘 보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세종시에 건설된 전파 망원경이 그거보다 지름이 1m인가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은 최대 크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연대에 있는 게 국내 최대 크기였고 블랙홀 관찰하는 데도 써먹었다라는 것이죠. EHT로 관측을 하면은 얼마나 해상도가 잘 보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서울에서 뉴욕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렌지 사이즈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근데 그 오렌지가 검은 천에 쌓여 있는 거죠. 그거를 밤에 관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렌지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네. 검은 천에 쌓여 있어도 그림자는 비춰지니 그렇죠. 오렌지가 내뿜는 열을 우리가 관측을 한 거죠.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궁금했던 부분인데 블랙홀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좀 이것만은 진짜 극복 불능인데 싶은 걸로 어떤 게 있냐면 블랙홀이 아까 중력이 정말 강해가지고 뭐든지 다 빨아들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력이 세다 보면 그 시공간이 왜곡되는 그 정도가 예.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발끝에서 당기는 정도하고 네. 머리 쪽에서 당기는 정도의 차이도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아예 달라지죠.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도 그 당기는 힘의 차이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파게티화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미국 사람들 만들어낸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뭐 경우는 젓가락화라든가 뭐 칼국수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그렇죠. 텐데 우리나라 이렇게 밀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스파게티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조차 정말 눈 깜짝할 정도보다 더 짧은 시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죽겠죠. 그러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죽는데 뭐 고통 있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 고통조차 블랙홀에 다 빠져 들어가 버릴 아. 거예요. 그 고통에 있는 정보조차. 예. 네. 확실히 블랙홀은 어쨌든 신비로우면서도 무서운 존재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블랙홀에 대한 어떤 미스터리는 다 풀린 건가요? 이제는? 이게 지금 예. 안 풀린 게 매우 많죠. 너무 많죠.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네. 자기의 묘비에 해당하는 걸로 블랙홀의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 그런 걸 생각해놓고 하신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일단 이거부터 좀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말하자면 뭐 열기 뭐 이런 거라도 다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온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온도가 있다면 몇 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사실 좀 신비로운 문제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정말 절묘하고도 교묘하게 그걸 계산하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죠. 계산해요? 아, 그 절묘해. 요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블랙홀이 클수록 온도가 좀 낮고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바깥으로 뿜는 열기, 에너지가 좀 약하고 이 에너지를 내뿜으면 엔진을 내뿜은 만큼 블랙홀이 쇠약해지니까 좀 쪼그라들겠죠. 그럼 점점 쪼그라들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센 에너지를 더 센 열기를 내뿜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는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그 블랙홀의 바로 그 겉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기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요거를 호킹 선생님 이름 따서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따르면 블랙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예. 쪼그라들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센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블랙홀이 사라지기 직전 소멸하는 순간에는 아주 뜨거운 엄청난 열기를 폭발하듯이 빵 내뿜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황 선생님이 우주가 처음 탄생하던 그 무렵에도 블랙홀이 많이 저절로 예. 생겼을 거다라고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걔네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소멸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보여준 그런 블랙홀이 우주에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 호킹 복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블랙홀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우주의 나이로는 부족하다. 우리 우주의 나이가 한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되면은 그런 일을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죠. 호킹 박사님이 아까 같이 연구하던 뭐 펠로즈라든가 아까 친구였던 킵손 이런 사람 다 노벨상 받으셨는데 호킹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노벨상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근데 호킹 박사님 생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던 게 호킹 복사를 마지막으로 강하게 내뿜으면서 폭파되는 그런 블랙홀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바로 그 해에 호킹 박사님은 노벨상 받는다라고도 다들 설레발을 많이 치셨는데 발견이 안 되고 말았다. 말씀하신 거로 또 좀 이상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블랙홀들은 크기가 무게로 따졌을 때 태양의 한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 그렇죠. 요 정도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블랙홀이에요. 그런데 태양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별들은 뭉태기로 모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몇천억 개씩 모여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그런데 이 은하에 수천억 개의 이런 별들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그 모여 있는 어떤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은하의 중심에는 많은 경우에 블랙홀이 중심에 핵처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에. 그런데 이 블랙홀은 엄청나게 커요. 100조짜리 뭐 X1 뭐 이런 거는 뭐 태양의 몇 배, 몇십 배 이 정도 단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무게와 비교해 봤을 때 한 몇 백만 배 이렇게 됩니다. 몇 백만 배, 억 배까지 나오죠. 그래서 너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블랙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몸무게가 10kg, 20kg인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100만 kg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사람인 그런 나라가 약간 우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거대한 블랙홀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탄생했으면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또 수수께끼가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영어로는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크기의 블랙홀은 만들 수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생겨난 원리가 다르지 않겠냐.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죽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블랙홀이다. 근데 이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생긴 게 아니고 은하를 형성을 하는데 애초에 너무나 많은 성간 먼지들이 한꺼번에 붕괴가 되면서 생겼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지금 연구하는 단계죠. 어떻게 지금 생겨났는지는 천문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혹시 항성님도 블랙홀에 대해서 미스터리 이거 풀려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블랙홀이 저는 아직도 안 풀리고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의 모든 원리들은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고 참고로 화학 전공한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모든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학 전공한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싱귤러리티 특이점하고 그다음에 빅뱅이 시작하는 순간 그 짧은 몇 초의 그 시간들에는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설만 세울 수 있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또 정보의 역설이라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우주에서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블랙홀이라는 게 정말 특이한 게 양자역학과 그다음에 고전역학으로 대표되는 상대성 이론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블랙홀이에요.
근데 동시에 적용할 때 있어서 정보라는 거는 우주에서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블랙홀에 빠져들어갔을 때 내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내가 몇 살인지 그 정보가 정말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사라지는 건가? 물리학 법칙에 있어서는 그 정보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그 빠져들어간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호킹 박사님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었죠. 정보의 역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블랙홀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없어진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나온다는 네.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정보는 보존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지 말이 맞는다 뭐 이런 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보가 보존이 되어야 되면 도대체 어디에 보존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것도 궁금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고 과연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얘기만 합니다. 들었을 저도. 때는 못 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블랙홀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면요. 100조짜리 X1이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블랙홀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게 보게 됐느냐? 이게 6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 60년대 왜 X선을 멀리서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했느냐? 왜? 그때만 해도 예. 사람들이 핵실험을 하면 예. 지하 핵실험을 안 하고 지상 핵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표 팔고 구경도 갔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적이 핵실험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내려면 그 핵실험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을 멀리서도 관찰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멀리서 오는 X선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만 X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쪽에서도 X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에어로비 로켓이라고 하는 우주까지 날아가는 로켓에다가 탐지기를 붙여가지고 X선이 우주에서 날아오는지 보자 라고 해서 보다가 알아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순수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연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연구하고 되게 밀접하게 가까이 닿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블랙홀 포함해서 이런 수많은 순수과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그거하고 연결된 수많은 안보 문제, 이런 평화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야, 블랙홀을 안보 평화에 연결을 한다고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진짜 맞습니다. 많이 진짜. 있어요, 의외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 예.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을까라고 1780년도에 존 미첼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진짜 중세 시대잖아요. 네, 예. 1780년도면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이론을 낸 지 한 100년 정도 후였어요. 순수하게 이론으로 엉뚱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이론이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너무 몇백 신기한 년이 것 지나서 같아요. 지금에 와서. 예.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게 다 세상을 바꾸는 진리가 될 수가 있다. 자, 저희 10분 토론의 꽃이죠. 오늘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 무슨 별자리가 뭐 무슨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별들의 모양은 어떻게 해서 그 위치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됐을까요? 북두칠성은 왜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은 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파헤칠 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마다 그 별들을 그 위치로 놓아준 그 누군가, 블랙홀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겠죠. 우리 은하에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작고 아직 볼 수 없는 블랙홀들이 한 1억 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 블랙홀들이 순수한 이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블랙홀에 대한 비밀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조금 더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도 천문학에서 나왔거든요. 예. 우주 탐사 기술을 예, 하다가 그렇죠. 블랙홀을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학 기술들이 나올지 앞으로도 저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가장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 제작진과 여러분의 댓글도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